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국면을 극적으로 봉합했습니다. 윤 후보는 다음 주 홍준표 의원을 만나 원팀 행보에 가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마일 15%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은 안 후보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공약에 더해 가발, 모발 이식까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젠더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벌어진 1,9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두고 부실 경영과 오너 리스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얼싸 안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이 봉합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 없는 화해라는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었고, 윤핵관 문제나 야권 단일화, 재보선 공천 문제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 2, 3일 이제 지난 것 같은데요. 진짜 봉합이 된 것 같은지, 원팀이 된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임시로 미봉된 상태고요. 네. 앞으로 그 갈등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중에 가장 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사적인 감정이 좀 많아요. 단일화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략상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단일화 때문에 갈등이 한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걱정되는 거는 바로 이제 5군데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서초나 대구는 공천만 되면 이게 당선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공천권을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에서 행사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준석 대표 행사하느냐, 이런 이제 갈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양보해서 앞으로 갈등 없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대는 제가 밝힙니다. 대구에서도 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으로도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복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니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첩첩산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당내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화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수술 가위를 뱃속에 넣고 봉합된 상태. 네.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싸웠는지를 모를 정도로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또 해소가 되는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왜 이걸 봐야 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부총장 임명권 때문에 우리 정당사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의총에서 당대표를 사퇴 결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을 뭐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냥 면설 하나 했더니 갑자기 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만세 부르고 포옹하고 이런 장면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존재했었던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후보나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뻐서 뭔가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막 만세를 불러요. 이런 것은 국민의 어떤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얘기인 것이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사실 말 때문에 비롯되는 거였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말이 지금은 그냥 스탑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당내 얘기를 안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계속 얘기는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어떤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해찬 이제 본부장이죠.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 어떻습니까? 지금 한 2, 3일 지났는데요. 진짜 원팀이 된 것 같습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뭐 궁금합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나 의견 충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다만 그것이 밖에서 지켜보는 국민들 보기에 또 유권자나 지지자들 보기에 불안감을 야기하면 안 되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잘 추슬러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 등이 밖으로 외부로 고스란히 노출됐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신문인 왜냐하면- 입장에서 봐도 그렇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당대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번 갈등 봉합이 끝이어야지 여기서 다시 3차 갈등으로 불거지게 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급적인 봉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뿐인 봉합이 아니라 결과물이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59초짜리 이 정책을 설명하는 쇼츠 같은 경우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슬림화된 선대위에서 젊은 층과 2030을 겨냥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말뿐인 봉합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얼싸안고 사진 찍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 실제 이후 메시지나 행보 등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김관욱 교수님 말씀처럼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일으킨 부분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윤 후보는 이제 바로 이번 주에 홍준표 의원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윤 후보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년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아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날짜나 뭐 이런 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바로 갈등 봉합하고요. 속도 내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요. 본부장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뭐 이제 홍준표 의원과 만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에도 출연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당장 그 홍카콜라 TV 예. 출연은 불발이 된 것으로 언론을 네.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주에 두 분이 만나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좀 우세적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결합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각자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극적인 봉합, 결합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씩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과정에서 뭐 다음 주에 만남 이후에 정말로 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함께하는 그림,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같이 하는 그림 등이 그려지게 된다면 시기는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시선을 주목시켰기 때문에 이 원팀 효과는 국민의힘 쪽이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원팀 효과가 지금 정도에 나온다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대전략 있잖아요. 이걸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옛날에 그 황준원의 조선 책략이라는 비유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친 박근혜, 그다음에 결 홍준표, 연 안철수 이게 필성 전략입니다. 어떤 세 거죠? 분. 네. 그러니까 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받아내야 돼요. 그다음에 결 홍준표 후보와 결합해야 돼요. 그다음에 연 안철수와 연합하는 네.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필성 대전략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 윤석열 후보는요. 홍준표 의원을 러닝메이트에 가깝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게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만 보면 이제 그 48% 얻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러닝메이트에 맞게 저는 예우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의원도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불복하는 후보에게 미래는 없었어요. 네. 그게 손학규, 이인재 효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YS나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도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홍준표 의원도 지금 이게 미적지근하게 뭐 대구시 선대위 고문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함성희 변호사 중재로 세 분이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더 화끈하게 사나이답게 한번 제대로 도와라. 이렇게 저는 요구합니다. 네, 뭐 화끈하게 러닝메이트 수준으로 이제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윤 후보의 목소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좀 불편한 기색을 SNS를 통해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 되어서 참여 중이다. 그런데 왜 자꾸 유승민 후보와 묶어서 원팀 운운하는 기사 나오는지 참 유감이다. 이게 윤 후보가 잘못되면 또 제 탓이나 하려고 밑자락 까는 거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윤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것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윤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나가고 뭐 유승민 의원도 안 오고 뭐 등등의 상황이 원팀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들은 사실 계산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진즉에 이제 이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모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대위도 아니고 선대본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원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대상은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성 자체를 본인의 어떤 시각 속에서만 이끌어 나가면 이런 불협화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마음을 이제 서로 열고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모든 게 후보 탓이 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인적 구성, 뭐 원팀 관련된 내용도 아마 이번 주에 두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극적인 화해 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여론조사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선다는 일부 패널 멘트가 있었는데요. 추후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에 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바로 잡고 바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저희가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대선 지지율 추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36, 그리고 윤석열 26, 안철수 15, 마의 15%를 넘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를 넘었고, 자, 심상정 5%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3일 전, 그리고 62일 전, 오늘은 59일 남았는데 이 최근에서는 요런 그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이 급 발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이제 급 부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 변수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게 변수라 하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이 갈등 해소가 이 안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는지가 좀 궁금을 하네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사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달간 추세상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기보다는 무응답층이라던가 안철수 후보에게로 흩어졌다라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추세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인 이 갈등 봉합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변하기 시작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기조 등이 반영되어서 진검승부로 나타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최소 걸립니다. 이 현안이나 사안 등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업계에서는 일주일 정도를 시간차를 두고 지켜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반사 이익이건 어찌되었건 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대선판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우뚝 섰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추후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출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상승 국면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전통적 보수층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보수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중도층이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됐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도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겠죠. 어떤 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이 지지율이 앞으로 판도가 변할 수도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가 보통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전략이 과연 기존의 어떤 정권 교체를 강하게 열망하는 보수층을 타겟으로 할지 이념 성향이 비교적 옅은
중도 무당층의 성향으로 할지 지켜보는 게 다음 주 대선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단일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의 원인 분석도 좀 궁금하지만 앞으로의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극적인 화해 속에서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와는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의 평가는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단일화를 말하기 전에요. 예. 지지율 상승의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원인이 네.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장해찬 평론가는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언급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좀 더 있다 봐요. 크게 세 가지죠. 네. 첫째는 반사 이익.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는 가족 프리미엄이 있어요. 가족 프리미엄이요. 가족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가족 리스크가 있죠. 네. 부인 문제든 형수 문제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부인이 지금도 교수로서 의료 봉사하고 그다음에 안설희 씨 딸은 세계적인 과학자로 코로나 연구하면서 노벨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족 프리미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한마디로 이제 그 포퓰리즘에 도전하는 공약이 좋아요. 무슨 공약이 좋다. 말하냐면 네. 그 국민연금 개혁이 있죠. 지금 공무원 연금이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민주노총이나 노동의 유연성 이런 이제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고 네. 제대로 된 이게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인데도 연금 개혁 이야기 못 하잖아요. 이걸 안철수 후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지율이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게 갈등이 봉합된 데서 지지율이 저는 완만하게 더 상승할 걸로 한 20%대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결국에 단일 안 하면 저는 필패를 봐요. 그렇군요. 단일 안 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20, 윤석열 후보가 한 30.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깁니까? 따라서 저는 단일화하면 이길 가능성이 많지만 단일 안 하면 이게 87년 우리 양김 분열에서 노태우 어부질했잖아요. 이런 얘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걸 이준석 대표도 깨달아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공약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단일화에 그동안 선을 좀 뭐 그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이 안철수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나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자, 지지율 15%를 마의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대선 후보의 독자 완주 여부를 가늠짓을 때 이 15% 기준이 적용이 많이 되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안 후보가 이 지지율이 얼마나 견고히 유지되느냐 여부가 이 15%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윤 후보와의 이런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 노선 계속 갈 수 있을 만큼 지지율이 탄탄히 계속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네. 단일화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이건 뭐냐면 자신감을 좀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국면을 본인이 한번 주도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설 전까지는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결국엔 단일화에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느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설 때까지 계속하고 아마 2월 초순경부터 이제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 나가느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국힘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다른 뭐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안 대표를 지금 안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일 후보로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질문 자체가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것이냐 네. 안 할 것이냐를 갖고서 아마 두 진영이 두 후보가 엄청난 갈등을 할 거예요. 매번 있었지만 기시감이 있는 내용이네요. 역선택 그렇죠. 방지와 역선택을 그러니까 용인할 지금 역선택 방지를 안 하면 안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역선택 방지를 해놓으면 당연히 윤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 갖고서 갈등이 엄청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사실 지지율인데 지금 안 후보가 15%대에 있어요. 그리고 윤 후보가 25%입니다. 이 분기점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뚫고 계속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15% 뚫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국면이 또 달라집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까지 뚫고 안 후보가 올라온다 그러면 주도권 전체를 사실은 안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락하게 돼서 뭐 20%까지도 아래로 내려간다, 윤 후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도권을 윤 후보가 잃어가는 이 장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발생되는 이 장면들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불이 붙는 것 같은 야권 단일화 논의,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논평도 냈는데요. 저희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만 분노해요. 제가 정말로 어려운 분부터 먼저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한마디로 외면할 수 있는지 매우 놀랍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셨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대국민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견제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또 같이 봤더니 이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은 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인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까지 했던데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전과를 4개나 가진 분이 대통령감인가라는 의문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하고 검사 사칭한 분이 대통령감인가 하는 그 핸디캡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식의 인상 비평이 크게 의미 있는 시점은 지나간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보면 범야권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후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메시지 자체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도 계속 주장하던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호황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업종은 월급이나 급여의 변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써서, 근데 지금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5천억이면 만들 수 있다는데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거잖아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썼던 예산의 0.1%만 배정했어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이 분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메시지가 틀렸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국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내용으로 비판하면 되는데, 이 핸디캡 이야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 아니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제일 불리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수준 높은 논평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이런 장해찬 본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궁금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러브콜을 보내다가 이제는 뭐 핸디캡이 있다, 뭐 대통령감인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좀 품어야 할 후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을 읽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발언 내용만 우리가 좀 지켜보면 사실은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전 국민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다 재난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꼭 돈을 못 번다, 뭐 이 물질적으로 좀 타격이 있다, 이걸로 계산해서는 안 되거든요. 심리적인 타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2년 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재난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재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시각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왜 다 주느냐, 보편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시민들은 시민의 고통을 잘 모르는 후보다라고 폄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김동연 전 이제 부총리 지금 후보죠. 후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그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지금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사실은 윤 후보의 지지층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넘어오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층화되어 왔다, 보수 후보화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중도화하면서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와의 어떤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쪽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맞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 얘기가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저 평가하죠.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강세로 요동치는 대선 구도를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대선판을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로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건 아니죠.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젠더입니다. 이 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젠더,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됐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젠더 이슈가 그래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인권 관련한 유튜브를 녹화했다가 이 출연을 철회하라 이런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베 요청에도 갈 건가, 다양한 목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페미니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젠더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젠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페미니즘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방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은 국민 전체를 사실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페미니즘적인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부분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는 기회를 폭넓게 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표만 의식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적인 실망감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후보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고 당연하다. 적절하다. 네, 네. 의견 수렴 적절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왜 이렇게 올라타게 했냐?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변호사님, 전략적 실수입니까? 뭐 제가 이게 김남국 의원 한 번도 이게 동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발언은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지역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리고 이제 이념별로 갈기갈기
조각 나 있는데 이걸 또 이게 또 젠더별로 갈등을 야기하는 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선거라는 거는 국민을 동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있죠. 이분이 반페미니즘 내세우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신지의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분을 영입해서 중용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게 그 페미니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문제고, 젠더 갈등은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걸 자꾸 이게 부각시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점에서 뭐 좀 이따 놓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도 문제고 그 강화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페미니즘 논란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이재명 후보, 이 캠프 내에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명 얼평, 얼굴 평가 논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본부장님, 혹시 뭐 남의 다른 뭐 선대위긴 하지만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냥 한심한 일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보통은 이 각 후보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질문에 답하는 이 메신저 채널 같은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이른바 소통 플랫폼. 네, 두는 경우도 있고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위키윤이라는 사이트의 AI 윤석열이 이 같은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신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질문 등과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공지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실제 담당자가 다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 유권자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그러면 그 여성 유권자의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잖아요. 네. 그걸 본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 소통 담당자가 이른바 얼굴 평가를 한 거죠. 물론 좋은 내용이었겠습니다만 요즘 사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이 뭐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이런 표현,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찝쩍거린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의 소통 채널 담당자가 여성 유권자가 질문하고 의견 내는데 찝쩍거리는 느낌을 주는 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기사도 나오고 질타받고 해당 관련자 뭐 해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작은 실수들이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온다는 거, 분위기 좋을 때 원래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선대위도 다시 한번 기강을 다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그 표현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아닐 수 있겠지만 부적절한 어떤 대응이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본부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플러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있으면 아마 해촉될 것 같다, 이런 저희가 보도도 봤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또 이 젠더 논란에 굉장히 불을 지핀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본부장님. 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SNS에 올렸다가 이 뭔가 젠더 이슈를 정말 화두로 끌어일으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뒤에 내용이 좀 있으면은 어떻게 이 글자 7글자를 올리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일단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에 이 선대위 신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또 여러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결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정책, 공약,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참모진은, 메시지팀은 2개의 안을 준비했습니다. 1안이 바로 이렇게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인 것이고, 2안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어떤 대안을 담겠다, 이 정책 설명을 좀 길게 풀어 쓴 글이죠. 그런데 이 1안과 2안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7글자 1안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 티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뭐 단기간에 뭐 좋아요나 댓글이나 수천 개, 만 개 넘어가면서 일약 엄청난 화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 발표 이후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가 지금 눈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또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긴 글을 통해서 여성가족부는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이나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대책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신설 부서를 세우겠다. 이건 기존의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됐던 또 이재명 후보 공약인 성평등 가족부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신설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도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이게 단순히 젠더 이슈가 아니라 1조 5천억 원의 1년 예산을 쓰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과연 국민적 공감을 받는 행정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준엄한 평가이자
이 아동과 가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네. 정책 대안이 반영된 7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뭐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찬반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한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젠더 갈등을 네.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써가지고 뭐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니까 이제 그걸 만회해 보려고 그런 선정적인 어떤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저는 선동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 후보한테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왜 폐지를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이것을 역할을 그러면 어떤 기구가 할 것인지 자세하게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7글자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게 권위주의 시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무엇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장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들이 사실상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평등하게 대우를 못 받아왔던 것들이 현실이었고 이것을 네. 개선시키고자 이 부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목표를 못 달성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 먼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고 통합을 시키는 것이 대통령 후보들이 해야 되는 네.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표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긴 안목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성평등의 문제, 젠더 이슈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정치권의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젠더 이슈든 뭐 페미니즘 논란이든 반페미니즘이든 다 좀 말끔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국민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다음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토론입니다. 토론. 이재명 후보가 이 윤 후보에게 계속 토론을 해오자 했습니다. 윤 후보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국민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 상호 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TV 토론, 법정 토론만으로 부족하다고 실무협의 착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라도 나서실 건지 궁금합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권혁기 우리 공보본부 부단장입니다. 토론에 임한다고 하는 태도가 전환한 것은 환영하지만 약간 급조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장순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자 했더니 하는 줄 알더라라는 황당한 명언으로 귀착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특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특검도 이게 서로 하자고는 하는데 서로 막 이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토론도 서로 이제 하자고는 하면서도 이게 이슈라든지 이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이재명 후보 태도를 하나 지적하면요. 토론을
뭐 하거나 이게 정책을 낼 때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재난지원금 50만 원도 4번이나 이게 바뀌고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소득부터 음식점 총량제까지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이 토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후보답게 뭔가 이게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토론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유연한 대통령 후보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 경조 부박 줄임액이 경박하다는데 원래 고사성어는 경 가볍고 조 방정 맞고 부 떠 있고 박 10번 이게 경조 부박한 이런 이게 공약 계속 바뀌는 조변 섞기 하는 이거 토론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부터 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운 다음에 토론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의 이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약간 급조한 것 같다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약간 조급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조 조급 다른 뉘앙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이 뭐 얼마든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시 언급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요. 본부장님, 지금 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같은 경우에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서 계속 거론이 돼 왔고 또 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주목이 됐는데 이 소환이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친절한 수사기관인지 처음 알았어요. 선거운동 바쁘면 1조짜리 게이트 핵심 당사자도 소환 미뤄주는 참 착하고 부드러운 검찰이 우리 김호수 총장님의 신식 검찰개혁 검찰입니다.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다른 범죄자들, 혐의자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검찰일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면서요. 아까 이 카톡으로 얼평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바로 해촉하는데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나 김용 선대본부 총괄 부본부장 이런 중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로 검찰 소환 조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면책 특권이 주어진 셈인데 이게 무슨 대사관에게 외교관 면책 특권 주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핵심 비서들, 핵심 측근들에게는 무슨 논란이 있어도 1조짜리 게이트에 연관이 되어도 면책 특권을 주는 게 이재명 선대위의 인사 방식이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기 이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함께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이 정진상 부실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지금 소환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로 적시하고 강제 수사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 부동산 게이트 앞에서 국민적 분노를 김호수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이 소환 조사 연기를 계속 해주는지 한번 어디까지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어떤 측근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재판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는 조금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윤 후보도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측근 아니라 이제 부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앙지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진상 씨 소환이 뭐 몇 개월짜리죠. 지금 이게 안 된 것이 지금 뭐 소환 곧바로 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소환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경찰 내사 8년 만에 첫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소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이제 내보일 것인지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미 4명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유독 김건희 씨만 지금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선대위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조급하다 그랬는데 왜 조급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뭐 계속해서
3번 이상 토론회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래 입장이 그였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이 입장은 또 바뀐 거는 왜 또 비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장이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라는 것은 사실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해야만 개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막 하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합동으로 이렇게 언론사가 주최해야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네.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명을 하면서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 이제 59일 남았는데 공약의 특성들이 여느 때보다 정말 생활 밀착형이다. 이런 아주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공약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골프장, 대중골프장 바가지 잡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특히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요, 변호사님. 이제 탈모 약에 네. 건보 적용을 하겠다는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탈모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로 평론하면 저도 이게 탈모 정세가 있지만 네. 그 공약은 반대합니다. 탈모를 또 그런가요? 제 이익을 공개하시는 떠나서 겁니까? 네. 모든 게 예산이 제한돼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도 이게 제한돼 있죠.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탈모 정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암 환자 생사가 오가는 분들께 그 비싼 약들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한마디로 모퓰리즘이죠. 모퓰리즘이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치퓰리즘이고 전부 이게 포퓰리즘이지 이게 무슨 소확행 공약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다만 이게 예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적자가 얼마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 부분은 좋은 게 안철수 후보가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카피약 있잖아요. 제네릭 일반 셀트리온 같은 거 만드는 특허 기한이 만료된 약 이런 걸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저렴하게 약을 만들게 하면 얼마든지 그 치료제 값은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이게 그 보험 적용 특히 10년까지 이건 말도 안 된다 봅니다. 네, 본인 논평을 위해서 본인의 탈모 증세까지 공개한 우리 서정훈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자, 이 후보 요즘에는 계속 이 서민 밀착형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대를 찾아서 또 청년층을 만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서울 지하철을 핸드폰을 들고 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오, 그러세요? 몇 년도? 저는 76년도 했습니다. 아, 빨리 하셨네. 우리가 중학교 검정고시. 나 78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 안 좋아한다고요? 되게 순수하거든요. 지금보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 자, 장해찬 우리 청년공동본부장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부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어떤 소통 전략, 홍보 전략이 상대편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평가가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이죠. 인터뷰에서 질 수가 없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 대박이 난 수준인데 이번 대선도 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네, 골프랑 정치는 고개 들면 안 된다고 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 계속 이런 태도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캐롤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김영희 본부장의 첫 번째 작품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이 캐롤을 떠들썩하게 신나게 촬영하는 그날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 같은 어떤 홍보 전략이 과연 국민의 감동을 자아낼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소확행 시리즈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심쿵 공약 시리즈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만 다를 뿐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탈모 관련된 공약 들고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세의 10%를 활용해서 음주운전 피해자들 지원하겠다. 또 한강의 반려견 쉼터 늘리겠다. 이런 작은 그러나 분명 우리 삶에 와닿는 정책 경쟁, 공약 경쟁이 이뤄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김영희 본부장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태도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장례식을 엄수하는 동안 캐롤 찍는 강박이라면 글쎄요, 그 앞길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편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생활밀착형 공약 여럿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내놓는 방식이 59초짜리 짧은 방식으로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인상한대요. 내리지도 못할 망정? 아니 그럼 누가 전기차를 타? 안 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교로 간다.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노조치 905!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 두 분이 나와서 전기차 요금 동결 이 얘기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서는 이제 지하철 정액권도 버스에 환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약의 전달력을 좀 네.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저런 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자기들의 어떤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걸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면 그게 곧바로 정책으로 또는 입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약을 내세우면서부터 그 공약의 문제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완성도 높은 어떤 입법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그것이 심쿵이 됐건 그것이 뭐 소확행이 됐건 더 많은 이 정책들을 후보들이 내세워서 그걸 갖고서 토론회를 통해서 장단점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후보가 또 이게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장면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이 멸공 논란에 같이 편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로 이제 직접 장을 보러 갔는데 장바구니에 뭘 담았나 봤더니 멸치와 콩을 담았습니다. 아마 정용진 이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발언으로 이 관심이 집중된 이후라서 여러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때 아닌 멸공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멸공이 이제 풀었으면 공산당을 멸망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를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체 무역의 한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 8%에서 10%를 지금 베트남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거를 멸공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상대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외교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뭐 100번 나가서 양보해서 예컨대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인이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교의 대상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입니다. 여기서 멸공을 한다? 이게 지금 콩하고 멸치인데 멸치의 멸, 콩의 그렇죠. 콩, 콩이 사실은 이 공산당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진 찍으라고. 이거는 멸공하겠다는 건데 외교 그만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국익을 저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윤석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I 윤석열도 이 멸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I 윤석열입니다.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자, 뭐 이런 답변들로 요즘에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달파멸콩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관련된 영상을 다운을 받으면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이 SNS 아이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의도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배 같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아마 조국 장관이 이제 정용진 그 발언을 윤석열답다고 했죠. 윤석열답다. 그런데 저는 그 정용진 그분의 그 발언이요. 베트남이나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있잖아요. 이걸 겨냥해서 아마 한 발언이다. 본인이 그래 해명을 했고요. 자, 그거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입니다. 뭐 기업이 이마트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가지고 사찰한 거 있죠. 이게 더 문제라 봐요. 정용진 그 회장의 그 핸드폰 사찰 있잖아요. 그분이 뭐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 통신 조회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게 그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게 더 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가 아닌 이 사정 당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서 이제 통신 조회를 한 것이고 사찰이라는 표현은 아마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에서는 저희가 토론, 젠더, 공약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분석해봤습니다. 신이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미국에서 유래했다는 소방관의 기도 중 한 구절입니다. 신은 가혹하게도 다른 이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라 하지만 이런 신의 제안에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90이 넘은 노모를 극진히 모신 효자였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고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새내기였습니다. 목숨 걸고 소명을 지킨 3명의 소방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MIU, Men in Uniform.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국가가 부르면 기꺼이 목숨을 던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용감히 뛰어들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의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현장에서, 화마와 붕괴의 위험이 도사린 재난의 현장에서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번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과 안정이 불러온 관행과 해이 속에서 직업적 소명을 잊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때리고 조르고 테이저건까지 쏜 경찰이 있습니다. 일단 때리고 보던데 고함 지르니까 이제 소리 못 지르게 이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누르고.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그 피의자로 그 오인 경찰관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그렇게 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여지는데 실수였지만 정당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인상착의만 비슷하면 앞뒤 안 가리고 먼저 범죄자 취급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제복의 무게는 이 정도 말로 넘어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휴전선 북쪽에 명백한 위협을 마주한 우리에게 제복 입은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각별합니다. 하지만 최전방은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뚫렸습니다. 철책 CCTV에 월급자가 2~3차례나 찍혔지만 알아채지 못했고 출동한 신속조치반은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며 월북이 아닌 귀순으로 오판했다고까지 하는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제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칼각 잡고 구두 광만 낸다고 제복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국의 제복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구겨진 옷은 주름을 펴야 하고 찢어진 옷은 부단히 꿰매야 하며 썩고 해진 옷은 과감히 재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복을 입은 자의 운명이고 제복의 무게입니다. 제복 입은 모든 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아마 대선 얘기보다 이 얘기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가 아니라 뭐 계속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입니다. 내용 설명 안 드려도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자본의 97%입니다. 이거를 회사는 정말 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번에 범행에 오너가 직접 가담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횡령이 가능한 구조는 평소에 비자금이라든지 뭔가 이게 불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개 직원이 횡령할 수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옛날에 2014년에 있죠. 그때도 이제 그 최대 주주나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제공이라든지 횡령 배임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그 비자금을 자꾸 조성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이게 재량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횡령이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는 주장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저는 이게 은행도 이상해요. 보통 제가 사회에서 하다 보면 은행도 이게 대규모 자금 인출할 때는 일개 직원한테 안 하거든요. 회사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연관성, 그다음에 그 오너 문제, 그다음에 자금의 공범은 있으니까 다 이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수사당국이 지금 보니까 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궁금증이 좀 커지는 대목은요. 이 직원이 이렇게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이후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가 생각되는 것은 해외 도피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 사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슈퍼개미가 돼서 언론의 회자가 되는 그런 행보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상장사 주식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네. 본인의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상장사의 주식 7.6% 무려 1,400원어치를 네. 하루 만에 구입하면서 이게 슈퍼개미로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 주식을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총 70억 정도 또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손절한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가 다시 되파는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는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많고요. 금괴를 또 수백억 원어치 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금괴를 한 거래처에서 800억 가까이 샀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600억 가까이 네. 파는 쪽에서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만 이 씨와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회장의 지시로 횡령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측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엄청난 거액의 횡령과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21세기에 이런 일을 하면서 금을 1톤이나 사려고 했다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를 제작진이랑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찾은 게 851개에서 한 500여, 한 400 몇 개는 찾았는데 354개의 금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금괴로 넣어놨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죠. 못 네. 찾는다는 네. 거. 은닉하기에 굉장히 쉬운 것이 사실 금괴이기 때문에 어디 마늘밭에 그렇군요. 넣어놨을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의 돈을 이제 숨겨놓기 좋은 조건이 금괴이기 때문에 금괴를 다량으로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직원 1인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을 2천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오너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사실은 저는 부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이 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다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다. 저는 이거 일종의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공적인 돈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탈세하거나 이 돈을 훔치려는 그런 어떤 횡령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해 보는데 지금 거의 이런 경우는 우리 경제 체제에서 사실 발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 참 의아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요, 변호사님. 사실 이 직원 혼자 이게 가능했느냐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경찰도 이 공범이 있는지 가능성에 좀 수사를 주목할 것 같죠? 직원 혼자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제 자금팀에는 네. 당연히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오너가 직접 이 사건에 가담 안 해도 네. 평소에 뭔가 비자금이라든지 좀 이게 ESG 경영을 하잖아요. 이게 좀 지배 구조가 안 좋을 때는 범행에 용이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너 측이나 그다음에 자금팀이나 은행까지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괴나 있잖아요. 금괴가 5만 원짜리보다 이게 더 숨기기 좋은 게 아닙니다. 네. 5만 원짜리가 이게 훨씬 더 파묻어놔도 더 안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뭔가 이게 지시가 있었지 않냐. 본인이 판단에 금괴 산 게 아니고
위선에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뭐 금괴를 조금씩 사놔라고 한다든지 이런 지시가 있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금 세탁이 안 돼요. 본인 이름으로 7% 이상 이게 사가지고 자금이 팔아도 그 자리 본인께 뜨잖아요. 저는 자금 세탁보다는 이것도 이게 배후 공범의 지시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주식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 이런 정보를 혹시 듣고 산 게 아니냐 이런 점도 이제 경찰 당국에서 좀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 이제 회장 이쪽이나 위쪽에서는 다 간부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성 발언이라는 말씀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액 주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액 주주들 지금 이 소송까지 걸 생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오스템에 다니는 한 직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나는 빨갛게 운날 나는 랍스타를 먹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올려놨는데요. 소액 주주들 빨간 피눈물 흘릴 때 우리는 창립 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타를 먹었다. 굉장히 정말 이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이 횡령 자금 금괴를 사고 가족들에게 건물도 증여하고 가족들도 공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다 회수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압류 들어갔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다 압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식에서 손해를 봐가지고 손실이 생긴 거 있죠. 이런 부분은 결국 한 몇백억 정도는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00%는 또 안 되는군요. 지금 이게 이미 손해방구는 어떻게 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이 43%가 넘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망신이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을 믿고 사겠나. 이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는요, 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시행됩니다.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코레일의 설날 열차 승차권 사전 예매가 시작됩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승차권 판매는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요. 스타벅스의 일부 음료 가격이 100원에서 400원씩 오릅니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포함한 46종류가 대상으로 동서식품의 맥심 등 믹스 커피 가격도 금요일부터 인상됩니다. 네, 새해 첫 금융통합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할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앵커, 오늘은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비상인 것 같습니다. 하늘 보니까 그냥 답답합니다.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주치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낮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은 영상권입니다. 서울 4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새로 시작하는 주간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모레인 화요일부터 미세먼지는 사라집니다. 대신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수요일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목요일엔 수도권과 영서, 충청, 호남 지방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영하 10도.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ere did we go wrong?